이게 맞나 싶어요.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에어레인, 모델은 수마린. 이건 거의 극단에 가까운 복각이라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빈티지 스킨다이버 워치의 완벽한 부활입니다. 이 시계의 디자인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빈티지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되게 편안한 디자인인데 현대 시계 브랜드 중에서는 이 디자인을 활용하는 브랜드가 많지 않습니다. 뭔가 촌스럽지 않나요? 거대한 아라빅 인덱스, 폰트도 유치하고 찐득한 매트 다이얼, 특이한 디자인의 핸즈, 사각형 케이스, 블랙 PVD 베젤. 이 다이버워치의 디자인을 누가 최초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960년대 이 당시에는 같은 디자인을 여러 브랜드에서 돌려 쓰는 게 이상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에어레인뿐만 아니라 과거 엘진이나 현대의 글라슈테에서도 비슷한 디자인의 다이버워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7.5mm의 되게 좋은 사이즈, 12.7mm의 두께인데 돔글래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시계라 10m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48mm로 러그트러그는 긴 편, 러그는 20mm로 이건 좋네요. 91g, 가격이 크리티컬합니다. 1950유로, 한화로 대략 300만원, 칼리버 AM5, 라주펠의 G100을 베이스로 만들어졌습니다. 68시간의 긴 파워 리저브, 20바, 200m 방수, 빈티지 시계에서 볼 법한 찐득한 매트 다이얼, 라디움색 야광 아라빅 인덱스, 금 도그멘트, DNA 구조를 닮은 특이한 초침, 다이얼에 맞춘 데이트 디자인, 브랜드명의 위치나 6시 부분의 폰트를 보면 굉장히 디테일에 매몰된 시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덕후가 만든 시계예요. 시계를 보면 이것을 만든 제작자에 대해서 대략적인 추측이 가능합니다. 타협을 모르는 고집스러운 완벽주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시계에 약간의 광기가 보입니다. 두 가지를 선택해야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얼마나 오리지널에 가깝게 만들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퀄리티를 잡을 것인가, 오리지널을 그대로 재현해내느냐, 현대화를 거쳐 많은 사람들의 손을 타게 만드느냐, 이 결정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양극단에 아주 바람직한 예시가 존재합니다. 글라슈테 오리지널의 CQ가 현대화의 극단에 있고 수마린이 오리지널의 극단에 있습니다. 서로 사이즈, 소재, 마감, 비율 같은 외적인 요소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브랜드의 밸류와 리테일의 차이도 물론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럭셔리와 빈티지, 시계를 바라보는 취향의 차이가 선택을 가르는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크라운은 사실 실제 크라운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이 거대한 캡을 벗겨내야 실제 크라운을 볼 수 있습니다. 야하죠? 파르멘티에 크라운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다이버워치의 방수 능력이 뛰어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작은 크라운을 와인딩하기 위해서 별도의 도구가 필요했었는데 파르멘티에라는 프랑스의 장교가 별도의 도구를 이렇게 크라운 캡 형식으로 만드는 아이디어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와인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크라운 캡을 벗겨야 합니다. 그리고 크라운 캡의 반대편으로 작은 크라운을 와인딩해야 해요. 분실 위험도 크고요. 복각에 대한 제작자의 광기가 보이는데 이 크라운만큼은 양보를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잃어버리는 것을 상정하고 만들었는지 궁금해서 크라운 캡을 별도로 판매를 해요. 정말 독특한 브레이슬릿이죠. 저도 처음 보는데요. 픽소플렉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뱀의 피부 같은 브레이슬릿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회사는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이 픽소플렉스 브레이슬릿이 과거 수마린에 사용된 이력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브레이슬릿 제작업체 픽소플렉스를 매입했습니다.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소재는 분명 스틸인데 착용감은 러버입니다. 별도의 버클이나 도구는 필요 없어요. 완전한 일체형의 브레이슬릿이고 내부에 존재하는 수십 수백 개의 강철의 탄성으로만 고무줄의 특징을 구현해내는데 줄 조절은 조금 귀찮지만 착용 방법도 간편하고 착용감도 훌륭하고 가볍고 튼튼합니다. 그런데 브레이슬릿의 확장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손목 둘레에 비해서 손이 매우 큰 사람들은 이 브레이슬릿을 착용하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사각형 스킨다이버 워치에 어울리는 브레이슬릿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건 유기마스에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광기는 글래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시계는 첫 프로토타입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작 단계에서 애호가들의 기호를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글래스의 소재를 선택하는 것조차 애호가들의 취향에 맡겨버렸는데 저도 그렇지만
당연히 오리지널 그대로 아크릴 소재가 선호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크릴 글래스를 사용하면 얇은 두께로 200m 방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소재는 사파이어로 변경이 되었고, 대신 글래스의 곡률이 현대 시계에서는 볼 수 없는 수준의 돔 글래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크릴, 미네랄이나 하드렉스, 헤잘라이트와는 다르게 도명 사파이어 글래스는 제대로 만드는 게 어려운가 봐요. 이렇게 과거에 매여있는 시계들은 특히나 더요. 오메가 스피드마스터를 보면 단박에 알 수 있어요.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헤잘라이트의 완벽에 가까운 곡률,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사파이어의 어색한 곡률과 밀키링, 오메가 321의 조금 더 나아진 퀄리티의 사파이어 글래스, 마지막으로 최근에 출시된 오메가 포이스에서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도명 사파이어 글래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포이스에 준하는 도명 사파이어 글래스가 구현되었어요. 세이코 유기마스의 도면 글래스도 결코 못 만든 게 아닌데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다른 형태인 것을 알 수 있고, 곡률이 시계 전체에 걸쳐서 이어지기 때문에 보통 도면 글래스의 측면에 생기는 다이얼의 일그러짐이 이렇게 다이얼의 중앙에서도 생기게 됩니다. 케이스백은 단단하게 막혀있고 딱딱한 클릭감을 가진 120클릭, 블랙 PVD 코팅된 베젤 인서트, 야광은 꽤 밝은 편입니다. 가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인플레이션이나 물가를 고려하더라도 1950유로는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소규모 브랜드, 마이크로 브랜드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계 자체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시계를 위해 브레이슬릿을 복각하고 보증서나 박스 혹은 오리지널 포스터 같은 부속품들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만들어냈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무브먼트는 더합니다. 소규모 브랜드가 접근할 수 있는 범용 무브먼트는 몇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싼 라주 페렛 G100을 넣었습니다. 68시간의 긴 파워 리저브와 텅스텐 로터, 제네바 스트라이프, 럭셔리급 브랜드는 올라가야 볼 수 있는 매우 비싼 범용 무브먼트로 시계의 퀄리티와 단가를 올리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가히 오리지널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원형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게다가 디테일은 다양하고 퀄리티는 흠잡을 만한 곳이 없어요. 제대로 된 60년대 스킨다이버 워치를 원하는 사람들의 감성을 충족시킬 만한 몇 안 되는 대안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조금 더 타협하지 않은 덕후스러운 광기 덕택의 가격도 매우 높아졌어요. 평가는 전 세계의 애호가 분들이 해주시겠죠?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